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관 IMF의 경제 경제 연생 상태의 신화를 필요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 주지자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제가 오늘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을 일찍 찍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시젠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좀 괜찮죠. 근데 코스닥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대로 시장이 추락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리 부르스네요 지금. 오늘은 제가 휴가라서 시장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조금 놀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시장이 끝나고 나서. 자, 셀트리온이랑 시젠입니다. 셀트리온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매출이 1조 8,491억이다. 시젠도 지난해 매출이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똑같은 팩트를 놔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셀트리온 뭐라고 하죠? 내리막 걷는 셀트리온 어닝쇼크의 또 털썩이라고 합니다. 시젠은 4분기 어닝쇼크의 급락세. 자, 보세요. 지금 양사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 겁니다. 셀트리온에다가 내리막을 걷는다고 했어요. 내리막을 걷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리막을 걷는이라고 그냥 형용사를 붙였어요. 아무튼 예, 이게 기레기들의 특성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그렇다 칠게요. 뭐 워낙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국 그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젠은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부른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추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건데 단기 트레이딩이면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냥 속칭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모멘텀이나 실적 이런 건 차치하고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스파게티가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기생충에 짜파구리처럼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 우르르 들어와 있고 기존의 충성 고객 그 주주들도 있고 고점에서 물린 주주도 있고 다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용을 쓴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 전부 다 막 아비규환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매수한다? 조금 위험합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 추이를 보시죠. 공매도 잔고는 아직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환하고 있지 않고 지금 내리막 걷는 셀트리온이라고 했어요. 예. 내리막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매출이 1조 8천억이다. 대박 행진이 계속되나. 자, 똑같은 팩트를 두고 서로 다른 기사를 내고 있어요. 자, 뉴스는 팩트다라고 하는 사람 데려오세요. 예, 뉴스는 팩트가 아닙니다. 뉴스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써제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이 쓰레기가 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팩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셀트리온 2020년 실적 매출 1조 8천억 달성. 이게 끝입니다. 이게 뉴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고 어닝 쇼크다. 내리막을 걷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뉴스가 아니고 뇌내 망상입니다. 셀트리온 원가율 상승 예상, 목표가 하향, 메리츠증권. 셀트리온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레키로나 개발비가 증가했다. KB. 좋네요. 저런 애들이 많아져야 돼요. 키움증권 셀트리온 원가율 상승으로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못 미쳐. 컨센서스는 누가 만든 걸까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이빨 높여놓고 어닝쇼크라고 하면서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폭락하잖아요. 진짜 폭락을 하잖아요. 투매가 나오고 막 그러면 비중 확대를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수익이기 때문에 어셀수. 자, 지금 추세를 보시면 코로나부터 쭉 이렇게 반드시 그으면 제가 이 추세까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별반 생각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 추세 그리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맞다. 내가 맞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맞습니다. 여기 추세 하단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반등해 주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추세는 반드시 한번 반등하겠죠. 그 기술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겁니다. 반등하는데 반등이 지속 못 되면 하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더 가팔라질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약간 요렇게 돼요. 굉장히 많이 보던 패턴이죠. 이게 영머리 역경입니다. 셀트리온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추세에서 반등한다. 두 번째,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영머리 역경을 찍는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25만원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면 기존 주주들이야 뭐 관계 없겠죠. 여기 뭐 슈팅 줄 때 노동매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시젠입니다. 시젠이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5% 가까이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반대 매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 어차피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여기였어요. 근데 제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방 슈팅이 나와버렸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저는 하방 슈팅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에 30%의 물량을 들어갔고요. 이제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섣불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반등하면 뭐합니까? 반등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골 때립니다. 지금 지지선이 10 거의 다 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25월봉선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할 때 25월봉선에서는 반드시 반등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건 있다. 월봉선이 11만원대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했다가 급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만원 초반대에서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네, 저는 시즌의 반대 매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를 기다리고 있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생각보다 엄청난 비중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시즌에 좀 약간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잖아요.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럼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3, 4년 뒤에는 시즌이 좋아져 있을 거다. 기업 상황이요. 코로나 진단키트만 파는 기업으로 남아있진 않을 거다. 이럴 때 CEO의 역량이 중요한 거죠. CEO가 바보면 그 돈으로 다 그냥 껌 사먹고 있겠죠. 그러면 안 되고 파이프라인도 늘리고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많은 브레인들이 시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즌에 다니시는 분들, 전략부서에 있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뛰어난 역량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잖아요. 지금부터 채용을 잘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은 악재입니다. 악재예요. 왜냐? 육상도 보시면 월드 레코드 깨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나의 경쟁자는 내가 되는 겁니다. 어제 나를 이기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사상 최저 실적이 나오면 굉장히 그나마 좀 할만하죠. 이 기업이 원래는 이 정도 버는 기업인데 지금 무언가 악재랑 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못 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다시 반등할 만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룩하게 되면 떨어질 날만 남았죠.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기업의 선두에 섰을 거고 그럼 결국엔 캐치업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사상 최대 실적은 악재다. 악재인데 지금 나오는 건 약간은 물량을 사고 싶어 안달난 언론으로 좀 보여요. 약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발생해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됐습니다. 투매가 발생해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의 보유 단가가 3,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샵 비트코인이라고 트위터로 했던 시점이 1월 29일쯤이었어요. 그때의 시세가 저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댓글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차단했습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차단하지 않는데 그 글을 생각을 하고 쓰신지 안 쓰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가요? 일반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력은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옐런 씨가 비트코인은 때리면서 디지털 달러는 합리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화폐 기술을 점검하는 등
지급 결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하느니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한 발맞춰서 얘기했겠죠. 자, 이 같은 소식에 한네트, 로지시스, KCT 등 화폐 금융화 자동기기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거 상승하는 걸 봤었어요. 그 알람이 왔었거든요. 한네트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왔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또 이상한가? 저는 평범한 거에서 이상함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디지털 화폐 기술이면 결국엔 폰으로 결제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ATM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얘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얘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왜 얘들이 왜 올라가죠? 신기하네. 리디노미네이션이 나오면 얘들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뭐냐면 화폐 가치를 그 자릿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원 단위로 가고 있으니까 리디노미네이션 해서 1000원을 1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들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 ATM을 바꿔야 되잖아요. 1000원, 지금 1000원, 만원, 5만원에 맞춰서 ATM이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화폐가 바뀌면 얘들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럼 얘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화폐기가 나오는데 한네트 로지스가 올라가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어떤 로직으로 올라가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차라리 언택트 결제주들이 움직이는 게 맞죠. 온라인 결제를 할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 목록입니다. 한국 FMB가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놀랬던 게 이겁니다. 오늘 어차피 시장을 안 봤기 때문에 한국 FMB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 장 끝나고 나니까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타임 일찍 매수했구나 라고 해서 차트를 봤는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얘 17%까지 올라갔던데요. 진짜 꼭 내가 시장 안 보는 날 얘가 이렇게 또 움직여 버리네. 좀 아쉽네요. 근데 사실 시장을 봤어도 저 17%에 안 팔았을 겁니다. 어차피 못 팔았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간을 돌려도 그때 못 팝니다. 어차피. 쿠팡 테마주는 제가 17%, 18%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비중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아임 도기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일단 좀 보는 겁니다. 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반면 또 SY는 또 올랐던데요. 아무튼 지 멋대로야. 시즌이 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하락폭이 커져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기술적 분석상 들어갔는데 반등 실패했죠. 반등은 실패했고 지금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약간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있는 거를 나중에 실시간 방송이나 하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이 약간 좀 하락했던데요. 고영도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력적인 가격대를 준다면. 지금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지 제가 코로나 폭락 때처럼 굉장히 나이스한 포지션에서 잡으면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아요. 해경케미컬이 다시 반등해주고 있었고요. 호텔신라가 오늘 좀 상승했던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즌 이런 게 완전 지금 하락폭이 커서 그렇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지금 현재 보유 종목들이. 자, 투자의 기준봉 간만에 등장했죠. 제가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됐고요. 코스피는 아직 괜찮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약간은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사은봉이 발생했어요. 사은봉에다가 거래량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이 두 개 발생했죠. 음봉이 두 개 발생했죠. 음봉이 두 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다 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갭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달아줄 확률이 높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케이스 1번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음봉이 발생하고 갭 하락 이후에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 내일 코스닥에 대해서 좀 제가 반응할 수 있겠죠. 자, 코스닥 바닥 형성 판단을 약간 보류했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이 아마도 매수 영역일 거라고 한 3주 전에 영역을 칠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왔죠. 여기서는 웬만한 악재가 없는 이상 반등해 줄 겁니다. 이거 과매도예요. 과매도 구간입니다. RSI 보나마나 뻔합니다. 지금 RSI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 코스피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계속 팔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이 뭘 팔고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 봤어요. 파는 건 파는 건데 그럼 대체 얘들이 뭘 사고 있나 라고 하면 지금 연기금
연기금 등입니다. 등. 얘들 지금 빅히트 사고 있어요.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HMM의 상승을 연기금이 이끌었네요. 자, OCI도 있네요. 지금 보시면 뚜렷하게 특징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한발을 사고 있는 건 좀 신기하네요. 네. 얘들은 분식회계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연기금 등은. 그렇고 증권 자기들이 팔고 있으면서 시장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자, 투시는 신풍제약. 얘들은 계속 신풍제약만 사고 있는데 이건 좀 의아합니다. 신풍제약 제가 팔고 나왔죠. 완전 단기 스윙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제가 딱 원하는 그림으로 와서 시즌도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죠. 대신 뭐 신풍제약으로 해치를 했으니까 무리는 없습니다. 빅히트를 둘 다 사고 있네요. 빅히트가 지금 주가를 약간 회복했어요. 회복했습니다. OCI도 둘 다 사고 있네요. OCI랑 빅히트는 파는 와중에도 사고 있다라는 건데요. OCI가 뭔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버스를 좀 사고 있네요. 투시는 약간 하방으로 보고 있네요. 거기다 인버스 꽃배기로 샀네. 한샘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거의 ETF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거의 뭐 얘들은 지금 유동성 공급만 하고 있나 봅니다. 이거를 뭐 좋아 산 것 같진 않고. 근데 시장을 약간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죠.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거기다가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2차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모펀드. 200TR, 200 종목 중심으로 좋아하고 있고. DL은 뭐냐? 근데 DL은 뭐지? 한번 봐야겠다. K 뉴딜, 약간 이런 것들. 시장을 약간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사모펀드는. 증시 주변 자금이 131조입니다. 22일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 소진 전까지는 전 시장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및 증시 주도주가 추세가 꺾일 때를 좀 봐야 돼요.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되지.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히 뭐 내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은 양 증시를 빠지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토테미즘도 아니고. 자, 미증시 선물이 하락 중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재화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빅스가 올라갔어요. 빅스가 풋옵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미증시 선물이 좀 하락 중입니다. 자, 금리에 대한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제가 그릴게요 그냥.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고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당황스럽네. 자,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 상승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 테이퍼링 기간. 테이퍼링 기간 올라가야지 이렇게. 테이퍼링 기간 올라가긴 했는데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는 게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페드는 미증시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죠. 없죠. 얘들이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고 했고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국채 금리는 얘들이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다면 대비가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대비가 안 됐고 신흥국도 대비가 안 됐어요.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따라가기 급급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얘들 금리 올라가면 다른 나라도 올려야지 자금 유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폭락 투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 매매. 최근에 입성하신 분들이 신용을 많이 일으킨 건 좋은 먹잇감입니다.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시장이 막 아비규환이 된다, 뭐 사이드카가 터지고 이런다, 그 정도가 되면 진짜 단기 비중 모두 태울 예정입니다. 한 번에. 단기로 들어가겠죠. 단기로. 내일도 다음 달도 언제나 상대해왔던 시장입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처음 겪어본 금융위기죠. 경제위기죠. 경제위기. 코로나는 경제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대출이 그만큼 잘 되는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먼 때는 투자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겪어봤죠. 시장이 급락하는 걸. 이런 것까지 겪어봤는 경험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급락 때부터 이까지 올 때 아주 그냥 순탄하게 올라왔던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해왔던 시장일 뿐입니다. 다를 거 없어요. 동학개미가 거래 비용을 빼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 연구원은 행태적 편의와 역량의 부족에 노출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죠. 보시면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는 투자도 안 하고 분석만 하고 있는 주제에 뭐가 지금 실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보다 자기가 낫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역량의 부족이랍니다. 그래 놓고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기사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수단과 전문적인 자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비전문가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대우를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자문이다잖아요. 반대로 하면 그 뭐죠? 예. 비전문적인 건 개인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말하는 거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비전문적이고 직접 투자 수단이랑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대우를 보면 압니다, 한 번에. 아무튼 진짜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 솔치고 있습니다. 외신입니다. 커머디티가 랠리하고 있다. 예. 지금 재화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그냥 유가가 올라오고 있죠. 오늘 유가는 또 많이 올랐던데. 예. 그 다음에 일드 오프, 뭐 스탁이 지지부진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씨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비쉬라고 하죠. 예. 테슬라의 라이벌 루시드 모터입니다. 루시드 모터가 이제 스펙주와 스펙을 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루시드 관련주 몇 개 있죠. 오일 프라이스가 점프했다. 예. 이게 팬데믹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기대가 되고, 거기다가 그 공급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텀블했다. 17%.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왔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씨의 그 심하이라고 했죠. LOL이라고 하면서 그거의 나비 효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옐런 장관이 비트코인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해버렸죠.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플랫하다. 파월의 테스티모니가 집중되고 있다. 내신입니다. 비트코인 안 사면 바보라던 머스크, 그가 놓친 것들이란 기사인데요. 뭘 놓쳤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약간 제목이랑 맞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보시면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입에서 출발한 나비효과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날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머스크 씨가 그 트위터에 할 말 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고, 그것을 듣고 투자를 해서 날렸다고 한들 그게 머스크 씨의 탓일까요? 왜냐면 머스크 씨는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에 경고 날린 이주열, 내재 가치 없다라는 건데요.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굉장히 챌린지가 많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도 지금 챌린지를 하고 계시네요.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랍니다. 태생적으로. 저는 저분이 약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게, 금은 그러면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내재 가치를 만들었나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한테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금은 그러면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내재 가치가 있었나요? 돌덩이였습니다. 근데 캐다 보니까 별로 없어. 광산을 캐도 별로 없어. 근데 막 물물교환 하려니까 힘들어. 금은 무게를 좀 작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로 교환하자라고 했는 게 결국엔 금의 가치였죠. 예. 애기가 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울고 있네요. 자, 주식 인구 800만 명 시대, 개미 행렬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자산 운용사에게 맡겨 굴리는 간접 투자 상품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이 1.5%가 눈앞에 두고 있다. 놔두면 통제 불능, 개입된 경기 찬물 딜레마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못 박은 만큼 고용시장에 두드러진 개선 없이 연준이 나홀로 긴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저 말이죠. 예. 파월 패드 의장 등 금융시장 리스크 주목한다. 자,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에 파월 씨가 증언을 하죠. 테스티모니가 증언입니다. 증언. 증언이라기보다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자, 주요 이벤트 있었는데 좀 의미가 없었고요. 내일은 HLB 허위 공시 의혹 증선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재보궐선거 다가오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는 약간 움직였는데요. 미증치 선물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에도 좀 반응을 줬습니다. 기관이 좀 샀는데요. 연기금이 샀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금융투자가 또 단기적인 움직임에 들어왔고요. 시장의 하방을 예측하고 금융투자가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 코스피는 좀 튼튼했던 게 대형주가 좀 버텨줬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어려울 땐 대형주다라는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거의 뭐 금융투자가 예, 애기가 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래줘야지.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자, 미증시 지금 하락 중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